존경하는 농어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례군수 김순호입니다. 매년 새해 농어민 실용교육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2020년은 수해와 코로나19 이상 기온으로 인해 농사 짓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우리 구례군은 농어민 여러분께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례군은 농어민들께 힘을 드리고자 농업 예산을 작년 대비 22% 인상하여 총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기술을 도입하여 선진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들녘과 우리 마음에 대풍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장 강석원입니다. 지금부터 고품질 벼 재배기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벼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1년 우리 지역 장려 품종으로는 공공비축미로 새일미, 새청무가 있으며 농협 산물수매 품종으로는 새일미, 새청무, 신동진 세 품종이 있습니다. 종자 준비량은 300평당 4에서 5kg가 필요합니다. 종자는 되도록이면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을 이용하는 것이 병해충 예방 및 수량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수매 품종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새일미는 2011년에 육선된 품종으로서 중만생종입니다. 키는 77cm로 중간 정도이며 단백질 함량은 6.1%로 밥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도열병, 줄무늬 잎마른병, 흰잎마른병에는 강하지만 배멸구 등 해충에는 약하므로 기본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할 품종입니다. 다음은 새청무입니다. 새청무벼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새누리와 청무벼를 교배 육성한 중만생종 품종입니다. 벼 키는 79cm로 도복에 강하며 단백질 함량도 5.6%로 밥맛이 좋아 앞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늦게 심을 경우 청미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무작에는 주의를 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진이라는 품종입니다. 1999년에 육선된 품종으로 300평당 수량이 596kg으로 다소약 품종이며 협의 천립중 또한 27.7g으로 대립종입니다. 밥을 했을 경우 식감이 좋아 소비자가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상 무게가 높아 질소질을 많이 했을 경우 도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지역 대표 품종인 세 품종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벼 재배 기술 두 번째로는 토양 관리입니다. 벼 재배에 적합한 토양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유기물을 많이 사용하고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벼는 규산질이 많이 필요하므로 3년 1주기로 규산질 비료를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는 되도록이면 깊이 갈아 경작층을 높이는 것이 벼 재배에 적합한 토양 관리입니다. 이 중 토양 비옥도를 높이기 위해 유기물을 사용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볏짚을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볏짚 속에는 질소, 인산, 가리 등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규산이 많아 배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2년 1주기로 볏짚을 환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양 관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는데 벼농사의 첫 번 기술은 종자소독입니다. 종자소독을 하면 기다리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이삭선충, 세균성 배알마름병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자소독 방법으로는 물리적 소독과 화학적 소독 방법이 있는데 친환경 배 재배를 위해 온탕소독법이라는 물리적 소독 방법을 이용합니다. 온탕소독법은 발화기 온도를 63도에 설정하고 종자는 5kg씩 그물망에 준비하며 온탕기에 10분간 침지한 후 냉수에 30분간 충분히 식힌 후 침종하면 됩니다. 좀 더 세심한 종자소독을 위해 22%의 석회 유황을 이용 체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독 농약을 이용한 종자소독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쳐 소독을 하는데 먼저 물 20리터에 수포탁 또는 키멘 10ml를 넣고 물 온도 30도에서 48시간 침지 후 종자를 세척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 20리터에 사파이어 10ml 또는 아리수에퍼 20ml를 넣고 24시간 침지 후 파종하면 됩니다. 또 보급종 중 소독 종자를 구입한 경우에는 종자 표면에 소독약제가 코팅되어 있으므로 꼭 30도 물에 48시간 담근 후 세척을 하고 침종 후 싹을 틔워 파종하면 됩니다. 소독이 끝난 종자는 침종을 합니다. 벽시 종자를 침종하는 이유는 벽시가 수분을 흡수하면 저장 양분이 소화되고 소화된 저장 양분이 배로 전류되어 싹을 틔우는 데 이용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종자가 발하기 위해서는 침종 시간이 필요한데요. 적산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즉 20도씨 물에 5일간 침종하면 균일하게 발화가 됩니다. 다음은 종자 파종입니다. 최하, 즉 싹이 1에서 2mm 난 벽시 종자를 파종하는데요. 종자 파종량은 중묘의 경우 상자당 130g을 파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 이유는 파종량이 적정해야 키가 큰 건묘를 육성할 수 있고요. 파종량이 많으면 이항기에서 주당 본수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으므로 파종량 준수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모내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최적 모내기 시기는 품종에 따라, 목적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장려 품종을 대상으로는 일모작이 5월 20일에서 6월 5일 사이가 적당하고 이모작 경우에는 6월 10일에서 6월 20일 사이가 적당합니다. 벼 수량 및 병해충 관리를 감안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이항 주수는 평당 50에서 60주, 포기당 3에서 4본입니다. 다음은 시비즈, 비료주기입니다. 벼는 특히 비료량에 따라 병해충 발생과 품질이 달라집니다. 밑거름으로는 지역별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구입하여 정량 시용하는데 보통 300평에 30kg을 시용합니다. 그 다음 새끼질 거름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삭거름은 이삭 폐기 25일에서 15일 전에 시용하는데요. NK 복비를 300평당 15kg을 시용합니다. 다음은 벼에서 중요한 물관리입니다. 모내기를 끝난 후에는 2에서 3cm 정도 얕게 관리하는 것이 활착에 좋습니다. 활착이 된 후에는 물을 5에서 7cm로 깊게 관리하여야 분호를 촉진하며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효분홀기에는 중간 물떼기를 실시하는데 5에서 10일간 물을 완전히 떼어 논에 실금이 가도록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하면 무효분홀을 억제하고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벼 물관리에 있어서 수인기와 출수기 물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인기에는 한발 및 냉해에 약하므로 출수 전 20일경부터 출수기까지는 적어도 2에서 4cm를 유지해야 합니다. 냉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7cm로 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확 전 물관리입니다. 언제 물을 완전히 떼어야 하는가인데요. 보통 출수 후 30일에서 35일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늦게까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미질이나 천립증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음은 잡초 관리입니다. 벼에서 잡초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벼와 양분 및 햇빛을 경합하고 병해충 서식지 및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또 벼 생육을 연약하게 하여 수량 및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 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하려면 논바닥을 고르게 골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논바닥이 깊으면 제초제가 몰려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논바닥이 물보다 높으면 제초제 효과가 없어 잡초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논바닥을 균일하게 고른 후 논물을 5cm 이상으로 높게 관계하고 그 후에 제초제를 살포합니다. 제초제를 살포 후 최소한 5일간은 담수 상태를 유지해야 제초제가 제 역할을 해 잡초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왕우렁이를 이용한 잡초 방제입니다. 왕우렁이는 물속에서 잡초를 잘라먹는 습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여 잡초를 예방합니다. 그러므로 논을 고르게 정지하여 물을 깊게 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포량은 새끼 우렁이를 300평당 1에서 1.2kg로 개수로는 1200개에서 2000개 정도 투입합니다. 논고르기를 마친 후 물을 대고 바로 투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잡초 방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 관리입니다. 잡초는 대부분 광을 받았을 때 싹을 틔우는 광발화성 종자입니다. 물을 깊게 관계했을 때는 햇빛 감흥도가 낮아 잡초 종자가 발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논 고르기를 잘하고 고물을 육성하여 물을 깊게 댈 수 있는 것이 잡초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입니다. 식물병이 발생하려면 첫 번째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병원균의 생육이 적합한 발병 환경이 조장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품종이 있어야만 병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없어도 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 발생 요인 세 가지를 활용,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벼 재배 시기별 병해충 방제는 기본적으로 3차에 걸쳐 실시합니다. 모내기 전 상자 처리제, 중간 낙수 후 7월 20일쯤 2차 방제, 출수기 전후 3차 방제를 실시하는 등 3차에 걸쳐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 단지는 7월 20일, 8월 10일, 8월 25일 등 3차에 걸쳐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무늬 잎마른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잎이 노란 줄무늬를 발생한다 하여 노랑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은 애멸구가 흡집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자 처리제를 살포하여 초기에 애멸구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도열병입니다. 도열병은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낮은 해에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 경우 강우량이 많아
입도열병과 이살돌병이 많이 발생하는 해였습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가 많아 연약하게 자란 포장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질소질 비료를 적정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면 세포벽이 단단해져 도열병을 예방하므로 7월 20일쯤 2차 방제 시 수용성 규산을 함께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흰잎 마른병입니다. 세균성 병으로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는데 바람이 심한 지역과 흰잎 마른병 세균이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 필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병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필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곳은 예방에 힘써야 하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은 흰잎 마른병의 내병성을 가진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잎진무늬 마른병입니다. 이 병은 질소 시비량이 많아 과분무하거나 벼를 밀식하여 벼 사이에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포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적정 시비와 단위 면적당 적정 주수를 심는 것이 이 병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다음은 세균성 벼알마른병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균성 병으로 출수 후 2에서 6일 벼가 개화하는 과정에 감염이 되어 발생하는 병입니다. 또 증상은 도열병과 비슷하지만 발병 환경은 고온 다습 조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깨끗한 종자를 사용하고 출수 전후 사전적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벼 해충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벼 물바구미입니다. 이 해충은 성충으로 월동하였다가 잎을 가해하여 피해를 줍니다. 또 산란한 알에서 부화된 애벌레는 벼 뿌리를 가해하는데 심하면 벼 생육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작년 산동 지역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벼 물바구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항전 상자 처리제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먹노린재입니다. 산이 인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산동과 용방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것이 지금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노린재는 논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벼대를 흡집하여 벼 성육을 저해하고 술수기 전후 벼알을 흡집하면 반전미가 발생하여 쌀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발생이 의심되는 필지는 논물을 빼고 논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홍명나방입니다. 6월 중하순부터 7월 하순에 걸쳐 비대하는 해충으로 유충이 벼잎을 좌우로 길게 말고 잎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질소질이 많거나 늦게 이행한 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피해 잎이 1개에서 2개 보이기 시작할 때 방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벼멸구입니다. 매년 6월에서 7월 동남아에서 날아와 2에서 3세대를 거쳐 피해를 발생하는데요. 피해가 심하면 벼 수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방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7월 하순 후기 고온이 계속될 때 부화율이 높고 세대기간이 단축되어 벼멸구 개체수가 많아져 심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벼 수확입니다. 알맞은 벼 수확 시기는 품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출수 후 50일에서 60일경 한 이삭의 벼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 수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확한 벼의 건조입니다. 용도에 따라 적정 수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할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13에서 15%가 적정하며 종자용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14%, 식량으로 할 경우에는 16%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기의 적정 온도는 45에서 50도가 좋으며 특히 종자용 벼를 건조할 경우에는 40도씨로 낮게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벼농사 재배 기술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장 이승철입니다. 스마트팜에 대하여 시설 채소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향, 개념, 필요성, 작물 생리의 이해, 고려사항, 온실의 구성, 운영시 주의사항 순입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세계 농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팜 분야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마트팜 시장은 연간 12%가량 성장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농업용 로봇 개발 등 스마트팜 기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농식품 무역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인에 비해 평균 소득이 5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11월에 스마트팜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7,000헥타의 스마트팜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향후 그린 뉴딜의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스마트팜 적극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있어 농업인 여러분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이란 각종 센서를 통해 얻어지는 환경 정보를 활용하여 작물이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생육 환경을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인데요. 관행농법은 농업인이 농장에 상주하며 관능이나 노하우, 수작업으로 농작물을 관리하였다면 스마트팜은 각종 ICT 장비, 로봇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생육 환경 및 작물체 상태의 관측과 제어가 가능해서 최소한의 노동력과 에너지, 자원의 투입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외출한 상태에서도 농장의 상황을 볼 수 있고 원격 제어도 가능해 한마디로 말씀드려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의 새로운 형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물이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식 생장과 영양 생장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온실 환경 관리의 포인트인데요. 에너지를 가장 적게 들이면서 작물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마트팜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 제어 컴퓨터가 없어도 재배자가 해당 작물의 재배 기술을 잘 알고 온실내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할 경우 생산성이 높을 수 있고 스마트팜 시설이 있더라도 제어를 정확하게 못하면 일반 온실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광합성, 호흡작용, 세포의 분열과 성장, 증산작용 등 기본적인 원리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은 태양에너지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과실의 구성분인 당분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햇빛, 온도, 이산화탄소, 물과 양분을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작물의 호흡은 주로 해가 없는 밤에 나타나는 광합성의 역과정으로 호흡을 통해 광합성 산물인 당분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작물체 생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새벽이나 아침 일찍 온실 내부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습도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햇빛이 비추는 낮 동안에는 광합성을 하고 해가 진 후 4-5시간 동안에는 체관을 통해 식물체 또는 과실로 광합성 산물이 전류되어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유도하게 됩니다. 초저녁에 광합성 산물이 과실로 이동되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었다는 가정하에 야간 온도를 작물 생육에 영향이 없는 선까지 낮춰서 호흡을 줄일 경우 과실로 이동된 광합성 산물이 생산량을 높이는 쪽, 즉 생식생장으로 이용되고, 반면 야간 온도를 높여 호흡을 늘리면 작물체 자체가 성장하는 쪽, 즉 영양생장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네 번째, 증산이란 작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수분을 흡수하고 이를 물관을 통해 지상부로 이동시켜 잎의 기공을 거쳐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작물이 흡수하는 수분량의 약 90%는 증산되며 10% 정도의 물이 작물의 무게를 증대시키는 데 이용됩니다. 실제로 작물이 증상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의 습도보다 잎 내부의 습도가 높아 잎의 기공이 열려 공기 중으로 수분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때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열린 기공을 통해 잎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증산작용은 광합성과 영양분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원활한 증산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최상의 생산을 위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즉, 최대한의 광합성 상물을 생성시킨 후 과실 및 식물체로 효율적으로 이동시켜 호흡량의 조절을 통해 작물의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을 조절하는 것이 스마트팜 환경 제어의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팜 하우스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부지가 인터넷 설치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판단하고, 광량, 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의 외부 환경과 재배 작물을 고려하여 스마트팜 온실 형태를 단동형으로 할 것인지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또 온실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최근 스마트팜 온실의 내재해형 규격은 측고를 최대 6.5m까지 높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실 내부의 최적, 즉 부피가 크면 클수록 안정적인 내부 환경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경과 양액 등 재배 형태, 피복제의 광투과율과 내구성, 커튼의 종류, 제어기기 및 설비 등 스마트팜을 시작하려고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니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온실의 구성은 내외부의 온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이것을 측정하는 센서 노드, 시설과 장비를 제어하는 제어기 노드, 영상을 통해 온실을 관측하고 감시하는 스마트 영상장치, 온실 단위 독립 제어기와 관제 신호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스마트 링크, 다수의 온실 단위 제어기를 모니터링하고 설정하는 농가 단위 정보관리 시스템, 기타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실 내외부의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는 내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부 기상 센서는 연중 그늘이 없고 바람의 간섭이 없는 곳에 정확한 방위에 맞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내부 센서는 기둥과 온실 내부 환경 및 온풍기 덕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온실의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온습도계는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건습구 온습도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어 판넬은 가능한 열을 받지 않도록 하며 제어실은 가능한 온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측창, 보온 및 차광 스크린, 유동팬, 배기팬, 난방기, 양액기, 관수 관비기 등 환경 제어 설비는 예산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정해 설치하는데요. 예산이 무제한이라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으나 대부분 한정된 예산으로 스마트팜 온실을 구성하므로 상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천측창의 제어는 온실 내외부의 온습도, 가무, 풍향, 풍속 센서의 데이터를 통해 천측창을 여닫는 형태로 온실 내부의 온습도를 관리해 주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천측창은 반대 방향의 천측창에 비해 더 적게 열리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보온 커튼은 일몰과 동시에 닫고 일출과 동시에 열어주도록 설정하고 유동팬과 배기팬은 온실 내부 설정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어 균일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양액기 및 관수 관비기는 토양 또는 배지의 EC, 수분 함량, 일사량에 따라 급액과 관수 관비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환경 센서 데이터를 고려하여 작물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어하는 것을 복합 환경 제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습도가 높을 경우 설정된 온도보다 낮더라도 환기창을 열어 빠르게 습도를 조절하고 햇빛의 강도가 높을 경우 설정된 온도보다 환기 온도를 낮추어 빠르게 환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팜 온실에 설치 후 센서의 위치, 제어 여부, 통신 장애,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설치 업체로부터 반드시 사후 관리 보증서를 받아 보관하여 수리가 필요할 경우 즉시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농약 살포나 분무, 훈증 시 센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봉지 등으로 감싸주거나 온습도 센서의 멀티팬 작동과 습구통에 물이 있는지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기상대의 가무 및 일사 센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특히 제어기가 작동되지 않고 경보 내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컨트롤 판넬에서 각종 기기를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 관리하며 업체 AS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후 관리를 받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 채소 중심으로 스마트팜의 기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가수 업무 담당자 이서령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한 해 제가 직접 방문한 감 재배 농가에서 발생한 병해충을 중심으로 그 피해 증상과 방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병해충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유심히 보셨다가 올해에는 병해충 방제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감나무의 주요 병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사진은 작년 8월에 제가 농가에 방문했을 때 찍어둔 것인데요. 어떤가요? 마치 그을음이 앉은 것처럼 잎 전체를 까맣게 덮고 있습니다. 문질러 보면 사진처럼 벗겨지기도 하고 벗겨진 면은 깨끗한데요. 정말 그을음이라도 앉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 정답은 잎 뒷면에 있습니다. 잎 뒷면을 보시면 뭔가 잔뜩 달라붙어 있습니다. 뇌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그을음병인데요. 잎 뒷면의 가루이와 깍지벌레와 같은 해충이 그 원인이 됩니다. 이 해충들이 잎 뒷면에서 서식을 하면서 분비물을 분비하는데요. 이 분비물이 양분이 되고 거기에 외부 착생균, 즉 곰팡이균이 달라붙어 자라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병반이 점점이 생겨서
부정형의 병반을 형성하고 이것이 인접한 병반과 겹치면서 입 전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7월 중순경 발생하기 시작해서 8월과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잎에 도포된 그름균에 의해 잎의 강압성이 방해되어 수세가 약해지거나 충실한 가시를 키워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온의 통기를 좋게 하고 음습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2월 중하순경 기계유 유제를 살포하여 월동 해충을 제거하고 등농약제로 가루 위의 유충기인 6월 중하순경에 1차 방제를, 8월 중하순경에 2차 방제를 실시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잎의 앞면은 검은색 작은 점이 점점이 모여 있고 잎 뒷면은 하얗게 뭔가 묻어난 모습입니다. 이 병은 백분병이라고도 불리는 흰가루병입니다. 초기에는 사진에서처럼 잎 앞면에 검은색 작은 점이 군집하고 후기로 갈수록 잎 뒷면에 흰색 포자를 생성해 2차 감염을 일으킵니다. 5월부터 발생하여 8월에서 9월에 정점을 이룹니다. 가실에는 발병하지 않고 병증이 심하면 조기 낙엽으로 가실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흰가루병 방지를 위해서 발병 초기인 5월에서 6월에 10일 간격으로 등농약제를 3회 처리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봄철에 심하게 발병한 가온에서는 가을철 기온이 낮아지면 다시 발병하기 쉬워서 가을철 비가 내린 뒤 등농약제를 1에서 2회 추가 살포해 줍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은 9월 초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직 단풍이 들 시기도 아닌데 알록달록 물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둥근무늬 낙엽병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잎에 담갈색의 전무늬가 원형 병반을 형성하고 점차 확대되는 병증을 보입니다. 가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병은 주로 잎에 발병하지만 드물게는 감 꼭지에도 발생합니다. 또한 조생종보다는 부유와 같은 만생종 품종에 잘 나타납니다. 병을 일으키는 균은 겨울철 월동하다 5월 중순부터 포자를 비산시켜 잎 뒷면에 기공으로 침투합니다. 90일에서 120일의 상당히 긴 잠복 기간을 거쳐 9월경부터 병증이 발현되는데요. 특히 여름철과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발생이 심합니다. 피의 잎은 조기 낙엽하여 수세를 약화시키고 가실의 연화와 낙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병은 가을철에 발병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균이 잠복하기 전인 6월 상순부터 미리 방지하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등농약제를 10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병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검은색 병반이 점차 확대되고 함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병든 가지나 병반에서 균사 상태로 월동하고 4월에 기온이 15도씨 이상인 날 수분을 흡수하여 포자층을 만들어 신초와 도장지처럼 조직이 연한 녹지에 비산하여 잠복합니다. 4월 하순경부터 가지에 발병하고 6월부터 열매에 발병하여 8월에서 9월에 발병 최성기를 이룹니다. 방제 대책은 휴명기에 1차 전염원이 되는 병든 가지를 제거하고 발화전 석회유황압제를 살포합니다. 또한 가지 집중 방제 시기인 사월 말에서 5월에 그리고 가실 집중 방제 시기인 8월 말에서 9월에 등농약제를 살포합니다. 태풍이나 장마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방제 시기를 조절하고 성목 기준 10아르당 최소 400리터 이상의 약제를 살포하여 수체 전체가 충분히 도포되도록 합니다. 이미 탄저병이 발병한 가원은 탄저병균이 수체 내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꾸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감나무 주요 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대표적 감나무 해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보시죠. 제가 7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잎에 구멍이 나 있고 찢어져 있습니다. 우박이라도 맞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노린재 피해입니다. 사진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충이 에무니고리 장립 노린재인데요. 몸 길이가 5mm 내외로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고 이도 없는 해충이 어떻게 저렇게 큰 상처를 남겼을까요? 비밀은 노린재 구침에 있습니다.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 활동하는 유충은 잎 역할을 하는 구침을 활용해 흡즙을 하는데요. 감 잎이 여린 신초 시기에 노린재가 잎에 구침을 꽂아 구멍을 내고 그 잎이 성장함에 따라 그 구멍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잎의 기형과 구멍은 회복이 안 되고 충실한 강압성 작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방제 방법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에무니고리 장립 노린재의 유충 활동기에 일주일 간격으로 등록약제를 3회 살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사진은 9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직 홍시가 될 시기도 아닌데 과실은 주황색으로 물들어 낙가되고 종종 감 꼭지를 가지에 남긴 채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 꼭지 나방 피해인데요. 사진과 같이 꼭지와 가실 사이로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충이 꽃잎이나 잎을 갉아먹다가 감 꼭지 사이로 가육을 먹고 들어가 조기 낙가시킵니다. 연중 2세대에 걸쳐 피해를 주는 감 꼭지 나방은 1세대 성충 발생 최성기인 6월 상순에 한 번, 2세대 성충 발생 최성기인 8월 상순경에 또 한 번 등록약제를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같은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약제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계통의 살충제를 번갈아 가며 살포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딱 봐도 잎이 뭔가 희끗희끗한 게 정상적인 잎처럼은 안 보입니다. 이 병증에 대한 답 역시 잎 뒷면에 있는데요. 바로 감 MM이충에 의한 피해 증상입니다. 6월 초부터 MM이충의 흡즙에 의해 잎의 탈색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초기에는 1mm 이하 흰색 전무늬가 연맥 주위로 형성되고 차차 사진처럼 잎 전면에 무늬를 형성합니다. 잎의 충실한 강압성을 저해하면서 과실 비대 및 착색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MM이충 발생 초기에 등록약제를 살포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성충은 날개가 있어 비산하기 쉽기 때문에 날개가 없는 약충 시기 때 중점 방제를 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가지와 가지 사이에 좁쌀처럼 뭔가 하얗게 붙어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깍지벌레입니다. 몸집 2mm 내외의 크기로 알 또는 유충 상태로 월동하고 손으로 문질러 보면 흰색 가루가 묻어나오고 채액은 젓갈색을 띱니다. 가지와 잎 등의 기생에 흡집하여 수세를 약하게 하고 심한 경우 고사까지 시킵니다. 또한 분비물에 의한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상품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이러한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는 동계에 기계유 유제 25배액을 살포하거나 3월 하순 싹트기 전 석회 유황압제를 살포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충이 발생했다면 알 부화기인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에, 유충기인 8월 하순에서 9월 초에 등록약제를 살포합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무슨 피해의 사진일까요? 작년에 특히나 구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피해입니다. 바로 햇볕 대임 피해, 일명 일소 피해입니다. 병해충 피해와는 구분되는 생리장애로 태양광이 직접 닿은 부분을 가피색이 대임 정도에 따라 노란색, 연갈색, 진갈색으로 변합니다. 대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자가 회복하지만 그대로 대임 흔적이 남아있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도가 심한 가실은 일소 부위가 굼거나 족이 낙가합니다. 일소가는 높은 가실의 온도와 강한 강선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7월과 8월 대기 온도가 31도씨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날 동안 구름이 끼고 서늘한 날을 지속하다 빛이 나고 고온일 때 많이 발생하는데 여름에 긴 장마 후 볕이 뜨거웠던 우리 지역에서 평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햇볕 대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실이 강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배치하고 가다 착가를 피하고 늘어진 가지는 버팀목으로 받쳐줍니다. 또한 미세살수를 통해 온도를 낮추는 방법과 탄산칼슘 200배액을 살포하여 가피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본 감나무 주요 병해충과 방제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해충은 발생하기 전이나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가온 통풍과 배수관리, 질소질 비료 적정 시비 등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개아기 약제 방제 시 살충제, 전착제 등과 혼합 사용을 지향하여 약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농산팀장 김성률입니다. 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친환경 농정 분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년 친환경 농업 사업 계획이며 두 번째 21년 새로운 농정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1년 주요 농정 시책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년 친환경 농업 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목표는 1173헥타가 되겠으며 재배 작물은 벼, 투경작물, 채소, 과수, 임산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비 장려금 지급입니다. 장려금 지급은 1헥타에 벼는 110만원, 무농약은 50만원, 밤은 40만원, 무농약은 2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 벼는 6년차 이상부터는 지원이 중단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농 계약 재배농가 출하 장려금 지급입니다. 유기농산물 벼를 계약 재배해서 출하하는 농가로 40kg 한 가마당 6,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 되겠으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 단지에 지원이 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심사 시 필요한 실비용을 전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새끼 우렁이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6월 말까지가 되겠으며 새끼 우렁이 구입비 1헥타당 12kg이 지원이 되며 공급량은 10아르당 300평당 1.2kg, 1200마리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단지는 100% 보조이며 일반 담은 금년부터는 50%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직불금입니다. 지급 지원 단가는 논은 1헥타에 유기농은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채소는 1헥타에 유기농은 13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은 5회가 지원이 되고 무농약은 3회 이내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당 지금 한도 면적은 0.1헥타에서 5헥타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입니다. 지급 지원 단가는 유기농은 1헥타에 논은 35만원, 밭은 70만원, 채소, 특작, 기타는 65만원이 되겠으며 무농약은 논은 25만원, 밭, 과수는 60만원, 채소, 특작, 기타는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은 6회차부터, 무농약은 4회차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처당 지급한도 면적은 0.1헥타에서 5헥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지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3월 3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1년 새로운 농지형 시책입니다.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1톤 트럭을 소유한 농축산 농가에 8대를 지원한 사업으로 보조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1톤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덤프 운반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GAP 인증 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GAP 인증을 받은 농가가 되겠으며 농약 보관함 75세트를 전액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례오이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전 제곱미터 이상 오이 재배 농가에 오이 모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모종 1163본을 보조 50%, 자잠 50%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온풍기 가스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45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 4,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15동 660제곱미터 200평형 하우스를 비가림 형태 하우스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 50%, 자잠 50%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1년 주요 농정 시책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관계입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5,495명이 되겠으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인 구례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상반기에 4월, 하반기에 10월 이렇게 해서 각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서 연 20만 원을 카드로 발급하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진의 묘목 철쭉 재배 제한입니다. 농진의 묘목 철쭉 재배로 인해서 농약과 오염이 많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친환경 인증이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전국 최초 친환경 농업도시 선포 지역으로 이미지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으며 또 이에 따른 토양 반출로 농지가 황폐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께서는 농지에 묘목 철쭉 재배가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우리 제재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비 보조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있으며 또 국도비 보조 사업 중 민간 자본 보조 지원 사업은 후순위로 배정이 되며 철쭉 재배 농가는 공공비축 미공 매입이 30% 이상 감배정되고 있으며 구례농협 RPC에서는 벼수매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선발 예정은 5명이 되겠으며 선정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최대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1년 차이는 월 100만 원, 2년 차이는 월 90만 원, 3년 차이는 월 8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한은 5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농지 조건은 17년에서 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되겠고 또 대상 농업인은 16년에서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0.5헥타로 기준이 맞으면 1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또 면적 직불금은 기준 면적 3등분으로 구간을 정해서 2헥타 이하, 또 2헥타 초과 6헥타 이하, 또 6헥타 초과 30헥타 이하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왕우렁이 수거 철저입니다. 왕우렁이가 하천, 호수 등으로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많이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께서는 용보해수로에 차단망 및 울타리를 설치해 주시고 또 왕우렁이 알 제거를 해 주시고 또 벼 수확 후에는 우렁이를 적극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거 관계는 하반기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구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3,000원 기준 건당 1,500원인 50%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구례 우체국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산 공공미축 및 매입 품종 안내입니다. 금년도 매입 품종은 셰일 및 해청 2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축산시책 안내입니다. 대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입니다. 전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신고 허가 대상 농가들은 대비 부숙도 검사를 1년에 신고 대상은 1회, 허가 대상은 2회 이상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100제곱에서 900제곱미터 미만, 허가 대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벌칙사항으로는 신고 대상은 100만 원 이하, 허가 대상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려동물 등록 안내입니다. 수시로 등록하시면 되겠으며 구례읍에 3군데 동물병원이 있으니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국민들께서는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친환경 농정 분야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